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나연입니다. 이기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실패 없는 성공 전략의 시간입니다. 하반기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릴게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합격 처방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창업을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탐스탐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스타트업계의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기업은 어디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하루는 정말 바쁜데 알아야 할 소식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 알려드릴게요. 별별 랭킹 쇼는 3부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찾아서 최고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만나뵙고 싶은 분을 모셨습니다. 은행권 취업의 전설, 레전드, 미스터 뱅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수환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예. 오래간만이네요. 예. 요즘 뭐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하반기 채용 시즌이 이제 막 진행 중이니까 네. 뭐 우리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A매치 데이가 이번 주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또 그 금융공기업 말고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류 전형 발표가 나고 필기 시험도 막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네. 예. 그 뭐 지금 우리 취준생들 특히 금융권, 금융공기업 이쪽 우리 그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은 지금 되게 바쁜 뭐 일상, 긴장되는 뭐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A 매치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토요일에 정말 이제 은행권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이제 필기 시험을 치릅니까? 네, 우리 이 A매치 데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금융공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루를 딱 잡아서 공통적으로 이제 시험 보는 날, 예. 이거를 이제 A매치 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공기업들이 이제 주로 시험을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19일 날 보는데 그 보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뭐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쭉 나오네요. 취준생들이 이야기하는 그 넘사벽, 예. 넘사벽 공기업들, 금융감독원, 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뭐 우리 금융공기업들은 거의 한 20군데 가까이가 이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날 보는 그 금융공기업들 이외에 은행권 중에서도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산업은행, 한국은행, 그다음에 우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해서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A매치데이 때 같이 다, 그러니까 국책은행 공기업들은 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곳에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요.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볼 수 없고 한 곳에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은행들이 이날 그러니까요.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은행권들의 필기 시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 금융공기업들이 이제 필기시험 볼 때는
소위 우리 취준생분들이 넘사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이제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 또는 뭐 공부하기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난이도도 높고 뭐 이런 내용이 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객관식 시험을 보는 일반 기업들 또는 이제 시중 은행권들이 있는 반면에 공기업들은 주관식 시험을 봅니다.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관식 시험도 딱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논술, 그것도 이제 시사적인 논술이 예.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보는 영어 논술이 또 있습니다. 아이고. 네. 또 거기에 전공 논술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공이 이제 주로 이제 경제학, 경영학, 법학 예.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전공 논술 같은 이 전공 논술을 보는 것들은 거의 뭐 되게 그 난이도가 뭐 우리 뭐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때 대학원 진학 시험을 보는 정도의 난이도보다 더 높은 그 정도인가요? 그보다 더 높은 그것도 이제 그 대학원 진학이 그냥 일반 대학교가 아니고 소위 우리 뭐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뭐 스카이 정도 수준의 어허. 대학원 수준으로 진학하는 그 난이도 수준보다 더 높은 그런 정도의 전공 논술 시험이 나오니까 이 전공 논술, 시사 논술, 영어 논술 이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우리 그 금융 공기업들 취준생들로서는 상당히 빡센.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그 취준생분들이 최소한 6개월, 예. 그 네. 길게는 1년 정도 아하. 이렇게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회사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을 좀 준비하기는 힘들겠어요. 물론 당연합니다. 뭐 시험 날짜도 겹치기 예. 때문에 예, 어렵겠지만. 시험 날짜가 겹치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다 보니까 예. 같은 시간에 보니까 내가 두 군데를 지원을 해가지고 두 군데 다 필기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이제 가야 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나는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랑 한국은행이랑 두 군데를 지원하겠다.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예금보험공사면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 예. 이런 식으로 한 군데를 딱 정해서 한 군데만 필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그리고 한 군데만 필기 시험 준비도 한 군데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각각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A 매치 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다 몰아보면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좀 이제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네. 나는 여러 군데 시험을 보고 싶은데 한 번밖에 못 보니까 그게 이제 아쉬운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뽑는 공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복수 합격자들이 이제 결국 들어가는 건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요. 복수 합격자들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 취준생들한테 기회를 형평성 있게 준다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몰아서 보는 이 방식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장일단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A 매치 데이 그러니까 몰아서 보는 예. 이 방식을 우리는 쓰고 있고 취준생들도 거기에 이제 다 적응이 돼 있죠. 음. 그래서 이제 한 군데밖에는 필기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 방식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유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뭐 기관들이 있지만 유형이 이렇게 비슷한 곳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공고가 딱 나왔을 때 그 중에 하나에 딱 지원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유형을 뭐 치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 지금 채용 공고가 나오는 곳들을 보고 그때서부터 나는 여기 지원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 이미 과거에 나왔던 유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나오기 6개월 전, 1년 전부터 그 한 곳 나오면 지원할 그곳 이제 그게 만약 예금보험공사다라고 하면요. 채용 공고가 예금보험공사 채용 공고가 나오기 한 6개월부터 1년 전부터 계속 나는 1년 후에 예금보험공사를 지원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맞게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금보험공사가 9월달에 채용 공고가 나오면 이제 여지없이 다른 곳은 이제 보지도 않고 예금보험공사만 지원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취준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시험 중에서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이제 보통 금융공기업들 우리 취준생분들 입장에서 넘사벽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좀 이제 어려운 곳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주관식을 다 보는데요. 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객관식을 보는 국책은행 공기업이 있다면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이제 과거 2017년도까지는 논술 시험을 봤습니다. 기업은행도. 네.
기업은행도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가 이제 좀 터지면서 예. 네. 기업은행하고 이제 일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주관식 논술 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전환을 시켜서 2018년도부터 기업은행은 객관식만 봅니다. 근데 객관식이 이제 경제금융 상식과 지금 우리 취준생들 준비하고 있는 NCS 쪽이죠. 이 전부 다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이 기업은행은 이 객관식으로만 보지만 근데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특성상 공기업들하고 같이 날짜가 같이 맞아서 10월 19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날짜만 같이 맞아 있을 뿐이지 예. 나머지 공기업들은 다 이제 주관식을 보는데 기업은행만 객관식을 보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 객관식만 나온다 하더라도 객관식도 굉장히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은행은 논술이 없어졌고요. 시중은행 중에서 또 논술 시험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까? 시중은행 중에서는 논술 시험이 2017년도까지 시중은행이라 그러면 총 6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중에 6군데 중에 3군데 정도가 2017년도까지 논술을 봤습니다. 네. 그게 어딘가 하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부터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이 논술 시험을 폐지하고 네. 객관식 시험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이제 농협은행만 남아서 농협은행도 올해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인데 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월 27일 날 일요일인데요. 27일 이요? 10월 27일 날 필기 시험을 보는데 농협은행은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권 중에서는 논술 시험이 남아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농협은행 채용만 남아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정말 유일하게 논술 시험이 남아 있는 곳이 농협은행인데 논술 시험은 어떤 식으로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제 그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아직 서류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23일 경에 날 텐데요. 그 농협은행은 이제 우리 은행권 취준생분들이라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은행 중에 한 곳이 이 농협은행이고, 네. 그래서 이 23일 날 서류 발표가 나고 27일 날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 필기 시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술 시험, 그다음에 NCS, 그다음에 경제금융 상식 객관식 시험까지 이렇게 농협은행이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농협은행은 이제 필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경제금융 쪽에서 주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사 사회 쪽에서 주제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IT와 디지털 쪽에서 주제가 하나 나와서 이 세 개 중에 한 주제를 골라서 논술을 작성합니다. 근데 시간은 40분이 주어지고요. 이 40분 동안 40분 동안 생각보다는 짧네요. 짧죠. 네. 그게 상당히 빡셉니다. 이 40분 동안 논술 한 편 적는다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주제가 딱 내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는 주제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쓰는데 별로 무리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럴까요? 이 주제가 생소한 주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40분이 상당히 빡센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테스트 그냥 모의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40분 안에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적어내는 취준생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 4명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올 정도로 40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분밖에 없는데 그때 막 개요짜고 이러고 있으면 그때 20분 확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20분 내로 쓰려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A매치에 대해서 좀 힌트를 뱅쌤이 주실 예정인데 어떤 도움 말씀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공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저희가 우리 방송 차원에서 커버하기가 상당히 좀 벅찬 부분이고 예. 뭐 경제학이다, 경영학이다 이러다 보니까요. 그 전공 논술 이외에 영어 논술도 마찬가지로 우리 취준생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 우리 방송에서는 그래도 시사 논술 쪽에 있어가지고 시사 논술 쪽에서 논술을 어떻게 적었으면 좋을까, 예. 그리고 어떤 주제가 나왔고 또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뭐 살짝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팁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들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기출 문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혹시 우리 화면이 준비가 됐으면요. 금융권, 금융공기업들의 이 기출 논술 주제, 시사 쪽 주제를 한번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오네요. 우리 사회 갈등 심화 현상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라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주제였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 뭐 이런 주제가 나왔고요. 아, 그 어렵네요. 상당히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렵고 뭐 상당히 이제 주제가 이제 시사 사회 분야다 보니까 네. 작년도 올해까지 계속 이제 뭐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사회 어떤 식으로든 갈등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구체적으로 딱 뭐 하나라고 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 이런 갈등 현상에 대해서 오버롤하게 거시적으로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술을 통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 이외에 뭐 금융감독원도 있고 산업은행도 있고 농협은행도 있는데 농협은행 주제를 한번 보면요. 농협이요. 농협은행은 고령화 현상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농협은행의 대응 방안 이런 주제가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반농 반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 귀농 귀촌을 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할 때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네. 반은 농촌에서 반은 도시 투잡을 생활 하시는군요. 투잡을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사회적 현상 이런 현상이 이제 많이 빚어지게 되면서 이게 우리 농촌 사회에서 바람직하냐 그리고 미래 방향성으로 적절하냐 뭐 거기에 대한 너의 견해는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물어보는 반농 반X 현상이 지금 이슈가 되는 배경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농협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 취준생들에게 던졌죠. 예. 근데 이 반농 반X라고 하는 이 현상은 우리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왔던 게 아니고 물론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이 반농 반X라고 하는 이 현상이 네. 책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 한 몇 년 전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전이 되면서 우리나라 농촌 사회에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취준생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이런 주제들이 이제 나왔었죠. 그 이외에도 뭐 우리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제가 관심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눈이 좀 가는 주제가요. 흑수저라는 사회 현상이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왔던 주제인데요. 흑수저라는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라. 우리가 2017년도 전후해가지고 흑수저, 검수저, 수저론이 상당히 엄청 대두됐었죠. 시사적으로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주제가 우리 취준생들에게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거시적이고 명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시적이지만 좀 너만의 해법 또는 너만의 고민 예. 이런 것들을 물었던 이런 주제들이 나왔었죠. 예, 그야말로 뭐 사회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참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작성 전략을 좀 알아봐야겠죠? 작성은 그 이제 금융공기업들이 한 20군데 이상이 이 논술을 보니까요. 네. 작성은 보통 아까도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 작성한다고 했는데 네. 40분 길게는 60분 정도까지 시간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분에서 한 60분 정도 논술 시간이 정해지면 이 사이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적을 수 있는 시간의 어떤 맥시멈 분량이 네. 어느 정도인가 하면 A4 용지로 적으면 약 2페이지 두 페이지요? 정도 적어낼 수 있고요. 우리 취준생들에게 시험을 해봤을 때 그다음에 B4 사이즈가 보통 많은데 이 B4 사이즈로 논술을 적으면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는 못 적습니다. 네. 이제 대충 그 시간이 거의 임박한 글자 시간까지요. 수로 따지면 1,500자 될까요? 그 정도면? 1,500자에서 2,000자 사이 1,500에서 정도가 2,000. 되는데 예. 그 정도가 거의 맥시멈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거를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적어야 될지 그게 이제 포인트고 예. 줄로 보면 한 50줄 정도. 네. 50줄 정도를 이제 50분 정도 수준에 적어야 되니까 평균 1분에 한 줄꼴로 적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1분에 한 줄꼴 지금 말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어려울 것 생각을 하면서 적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요. 벅찬 그 분량입니다, 이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40분 안에 그렇게 줄을 여러 개 이렇게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때만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좀 더 상세하게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좀 글을 써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한번 주제를 한번 보고 제가 작년에도 우리 잡정보센터 할 때 네. 논술 주제를 하나 예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올해도 다른 주제, 작년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올해 알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양극화,
중산층이 약화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한 원인 또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어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딱 던지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요? 네. 바로 쓰면 되나요? 이제 아까 우리 네. 처음에 나왔듯이 이제 개요 짜기 작업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개요. 이 네. 개요 짜기 작업이 통상 한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 보통 통상 한 7분에서 10분 사이, 어. 그러니까 한 10분 이내에 개요 짜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40분 동안은 그냥 계속 팔이 아플 정도, 손이 아플 정도로 써내려가야 되는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구조화 작업이라고 해서 1단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유 드리는 게 1단계 처음에 서론과 결론 부분을 50줄을 적는다고 했을 때 서론과 본론 부분을 딱 한 15%를 나누고 그럼 나머지 중간에 이제 70%가 남겠죠. 그러네요. 네. 서론 15%, 결론 15%. 그럼 이걸 줄로 하면 거의 한 6줄, 7줄 정도가 서론과 결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나오는 줄이 한 36줄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요 구조를 일단 먼저 딱 그냥 눈대중으로 딱 나누고 먼저 스타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위에 7줄은 서론을 적겠다, 마지막은 결론을 적겠다. 중간에 36줄 정도는 내가 본론 답변을 적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요 작업을 1단계 작업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개요를 잡고 서론 몇 줄, 뭐 본론 몇 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 2단계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자신 있는데요. 1단계까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네.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그 2단계로 해야 될 게 이제 본론이 36줄인데 이 36줄을 그냥 주르륵 적어 내려가기가 상당히 벅찬 분량이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다시 나누는데 어떤 주제에서 나한테 묻고 있는 게 몇 개냐를 파악을 합니다. 그 소주제를 파악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던졌던 주제 같은 양극화의 어떤 배경, 그다음에 문제점, 대응 방안 이렇게 했으면 제가 적어도 3가지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배경이 뭐냐, 그다음 문제점이 뭐냐, 대응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 네. 3가지 중에 처음에 배경에 대한 문제는 서론 부분으로 그냥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론 부분에 적어야 될 큰 주제가 2개가 나옵니다. 네. 양극화의 문제점과 그리고 양극화의 대응 방안. 여기에 따라서 본론 이제 36줄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36줄을 딱 2분의 1로 그냥 딱 나누어서 위쪽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18줄 정도를 적겠다.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내가 18줄 정도를 적겠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다시 나누는 거죠. 이제 소주제의 개수에 따라서 본론 부분의 영역을 그냥 나누기 n분의 1 그냥 딱 치면 되는데 예. 요까지가 2단계 정도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까지 좀 설명해 주셨는데 예. 확실히 좀 구조화를 하고 나니까 조금 갈피가 잡히는 것도 같은데. 조금 나아졌죠. 처음에 이제 막상 50줄을 적으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보다요. 그런데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 3단계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으로 제가 명명을 해놓았습니다. 지식의 영역은 뭐냐면 네. 우리 사회에서의 양극화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이 부분은 소주제 첫 번째 거죠. 이 네. 문제점은 우리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지식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요. 이 대응 방안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양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면 이거는 우리가 취준생으로서 있을 알면 이제 신분이 아니겠죠. 저기 입각해야죠. 그렇죠. 입각할 때가 여러 군데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극화에 대한 대응 방안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제가 고민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우리 평가하는 입장,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나 이 논술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지식의 영역이 중요할까, 고민의 영역이 중요할까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고민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지식의 영역은 누구나 공부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제 고민의 영역이 얼마나 이제 명쾌하고 딱 이제 그 거시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적고 있냐 이게 이제 논술의 핵심인데 제가 아까 18줄 이렇게 적으라고 했는데 이 고민의 영역을 18줄 적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논술을 잘 적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공부하고 고민했던 학생들의 논술을 보면 이 고민의 영역의 분량이 깁니다. 이 지식의 영역에 대한 그 답변보다 고민의 영역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는 게 이게 이제 3단계부터 이제 논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쭉 나열하는 지식의 영역보다는 자신의 사고력을 약간 측정할 수 있는 고민의 영역이 좀 이 점수를 판가름하는데 그렇습니다. 주요한 예. 영역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일단 또 보면
양극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의 영역을 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고민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할까요? 예, 그 이제 마지막 4단계, 뭐 5단계까지 이제 한목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이제 4단계 이제 생각의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나누면 어떻게든 우리 취준생 논술을 적어야 되는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민의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분량을 배정하고 적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번 19일 날 논술 시험을 보러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민의 영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4단계, 5단계에서 이 퀄리티를 높이면서 핵심과 거시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핵심과 거시적인 그럼 과연 양극화에 대한 결론 대응 방안에 어떤 게 나와야 되냐? 양극화라 그러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 그죠.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된다, 뭐 최저 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대응 방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대응 방안들이 나오는 게 이런 대응 방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최저 임금을 올려야 된다, 더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저 임금을 올리면 나머지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풍선 효과로 또 터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까지 어떤 대응까지도 마련하고 적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술을 적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거시적인 어떤 접근 시각이라고도 보여지기 어렵고요. 그럼 이걸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조금 네. 전에 이제 뭐 청년 취업 문제를 청년 실업 문제 해소해야 된다. 저소득층 문제 뭐 소득 증가시켜줘야 된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방안들이 네. 이런 대응 방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좀 더 크게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아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좀 더 기회의 형평성이 주어지면 어떨까? 기회의 형평성이 강조가 되면 이런 내용들은 좀 아래쪽에서 미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계층 간의 사다리, 아까 흑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계층 간의 사다리가 좀 더 활발히 작용하는 계층 이동이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양극화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더 아까 이야기했던 최저임금 이런 이야기보다는 네. 좀 더 핵심적이고 좀 더 거시적인 이런 시각들이 논술의 어떤 대응 방안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론 쪽 아래쪽 18줄요. 그 18줄에 이런 내용들이 좀 주류를 이룰 수 있다면 그 논술은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논술로 평가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거시적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좀 표현하기 거시기하기도 하고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모범 답안 같은 걸 준비하신 게 예. 혹시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모범 답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우리 방송을 나오면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 논술이라고 하는 과정이 네. 재미가 없는 분야라서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지적 호기심이나 네, 이런 지적 것들이 윤리라고 하나요? 그런가요? 네. 예. 우리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냥 제가 한번 짧은 필력이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적어본 게 혹시 우리 화면에 좀 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네. 혹시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한두 가지 좀 언급을 하면요. 제목 우리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사회에서의 양극화 그 문제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문제점 해결 방안 또는 대응 방안 이게 이제 주제였지 않습니까? 네. 자, 주제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먼저 배경을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배경을 7가지 적었는데 배경은 제가 아까 어떻게 적으라 그랬냐면 서론에 그냥 올려붙여라라고 했는데 배경을 제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는 보고 계신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거지 논술을 이렇게 적으면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제 네. 두 번째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이제 이 양극화가 현상이 일어나면 거시적인 아까 우리 이교구 아나운서님께서 거시적인 시각이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빈익빈 부익부 또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게 그 문제가 됩니다. 어떤 지금 가장 최근에 어떤 조국 장관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어떤 이
분열 현상이 생기게 국민적 되는 분열, 예. 이 양극화 현상이 그런 현상을 만들죠. 만약에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반대는 뭐냐면 이 중산층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의견, 어떤 이데올로기나 모든 것들이 그 항아리 모양으로 갖추어지는 이게 이제 그 중산층이 강화되는 현상인데 양극화는 이렇게 장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 전체,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지도력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적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취준생들한테 이 문제를 주면 이렇게 정치적인 면이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소득이 나누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된다. 이런 문제점들만 주로 이제 생각을 해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준생들의 시각이 거시적이지 못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중추적인 세력 도대체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계층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정책을 만들고 어느 계층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정책을 실천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타겟 계층이 정해져야 되는데 타겟 계층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혼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적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그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응 방안인데요. 대응 방안은 일단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득 문제입니다. 소득이 일단 정대가 돼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건 소득이 증가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저소득층의 소득부터 증가시키는 게 문제냐 아니면 낙수 효과냐 분수 효과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낙수 효과 분수 효과를 따질 때가 아니고 낙수 효과도 좋고 분수 효과도 좋고 어쨌거나 국부 전체가 증가되는 방향이라면 어떻게든 그 정책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될 텐데 너무 한쪽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회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회 형평성 문제가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면 그냥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기회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본론 부분 여기서 적어줄 수 있다면 좀 더 거시적인 논술, 좀 더 핵심을 다루는 논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예시 논술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긴 글, 네, 거의 탄탄한 논문 글. 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역시 뱅쌤의 아성에 맞는 그런 네. 것 같은데 아까 뭐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죠? 아, 질문하고 싶었던 예, 게 예. 이 중간소득 구간이 중산층의 구간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불만이 이 자료가 진짜인가? 아, 우리나라 중산층이 한 60%대 네. 된다라는 이 네. 지금 690만 원까지 벌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아, 중산층. 네.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 구분이 한 350만 원 정도에서 800만 원 정도 사이. 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면 중산층이라고 통계적으로는 잡힙니다. 네. 근데 실제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에게 귀하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계의 문제점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통계가 아니고 OECD와 IMF 뭐 이 국제기구에서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정말- 질문을 드리면 이런 양극화 문제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는 지금 분수 효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론을 따르고 있고. 예. 근데 그거에 약간 배격되는 약간 분수 효과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소신이 있으니까 끌고 나갈 수 있으면 네.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논술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그 논술을 작성하신 분들의 글을 보면 글을 적은 문체를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게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글을 읽었을 때 느낌이라든가 그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분수 효과, 낙수 효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분수 효과를 좀 더 강조하는 시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분수 효과도 나쁘진 않지만 낙수 효과를 또 나쁘게 봐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적는 글과 지금 분수 효과는 나쁘다,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 이거 예, 비판보다는 예. 좀 잘못됐고 낙수 효과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글과는 느낌이 다른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어떻게 이제 적어줬으면 좋겠냐면 네. 분수 효과, 낙수 효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급적이면 중간에 두시고요. 중간에 두시고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또는 양쪽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논술을 적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오늘 예상 주제를 조금 준비해 주셨다고 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바로 만나보죠. 거의 예. 마지막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우리 경제 금융이나 어떤 시사 사회 쪽에서 이제 예상되는 어떤 우리 이슈들이 어떤 거냐 큰 게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 현상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우리나라에서 또는 우리 그 금융 공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 이런 주제고요. 그다음에 최근이 아니고 그 몇 년 전부터 우리 금융 위기 기술이 계속 도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금융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금융 위기 기술이 도래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최근에 어제 그 노벨 경제학상 네. 발표가 하나 빈곤에 있었습니다. 대해서. 빈곤 문제죠. 예, 그래서 이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로 빈곤에 대한 이슈가 국제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네.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양극화 문제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미 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북한과의 어떤 경제금융 협력 분야 이런 분야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그 시사 쪽에서는 양극화와 그다음에 정치적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어떤 전체적으로 아까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사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양극화와 이게 같이 맞물리게 되면요. 네. 노후 빈곤 문제라고 하는 이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네.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면서 고령화 현상하고 이게 맞물리게 되면요.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진행되는데 양극화는 양극화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고령층에 계신 저소득 계층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예상 주제들 쭉 짚어주셨는데요. 꼭 시험 전날에 이렇게 본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뱅쌤이 말씀하신 주제들이라도 꼭 한번 써보시고 네, 가셔야 시험장에 될 가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뱅쌤이 준비한 또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교욱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이벤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작성하셨던 그 한 굉장히 긴 아까 그 양극화 해결 방안 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한 그 글에 대해서 네. 그 유튜브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요 댓글로 이메일 네, 주소 댓글. 남겨주시면 네. 뱅쌤이 바로 뱅쌤이 아니라 글을- 방송국 차원에서 저희 쪽 차원에서 이제 네. 주석 달아서요. 이건 저작권은 미스터 뱅쌤에게 있다라는 주석 달고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라는 점 네, 안내해 그러니까 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뱅쌤의 글을 그게 핵심입니다. 네, 특히 제 댓글 좋아요, 칭찬을 좋아요, 많이 구독 써주세요.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컬리지의 유수환 컨설턴트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이렇게 오늘도 뱅쌤과 함께 오는 A매치 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반기 취업 시즌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질 2부에서는요. 창업으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담 스타트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자,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이어질 2부에서는요. 창업으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담 스타트업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계의 슈퍼히어로를 모시고 이 스타트업계의 성공 신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창업 이론은 정말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정말 도전 정신 충만한 창업가들의 좌충우돌 현장을 직접 짚어보고요. 사업의 성패를 가른 마지막 2%를 채워드릴 텐데요. 스담 스타트업과 함께할 오늘의 전문가 아베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건강을 잘하고 가을이고. 계시죠? 예. 야, 이게 이렇게 빨리 덥다가 선선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예. 이제 정말 이제 결실의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네.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창업자들도 이게 지금 가장 아까운 시간들이니까 잘 그러니까요. 활용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계절을 만들어 보시기 이게 바랍니다. 계절도 좀 타나요, 근데 스타트업이? 계절적인 아무래도 요소들이 계절 요인이 있는 아이템들이 있고 그렇죠. 계절 요인이 없는 화장품 아이템들, 예, 그렇죠. 계절 요인이 없는 아이템들은 그래도 1년 동안의 그 농사를 우리 그 옛날 농사 짓듯이 1년 동안의 성과를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감치고 이제 뭐 적자 났건 이익이 났건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죠. 네, 역시 농사 짓는 스타트업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농업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은데 농업 관련된 스타트업도 있지만 이제 보통 우리 그 뭐 캠핑 관련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절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겨울에는 또 글램핑으로 가든가 뭔가 또 나름대로 새로운 걸 붙여야 그죠.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거라서 네. 그 계절 요인도 극복하는 방안을 좀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오늘 주인공부터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 주인공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탑 스튜디오의 이현욱입니다. 네. 네, 오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뭐 선배 입장에서 또 코칭을 받을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셀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뭐 어떤 거고 네. 대표님 자신의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네. 자연스럽게. 저는 일단 원탑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원탑이라는 회사는 원탑? 네. 네. 그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신 의미를 담아서 으뜸원의 탑탑을 쓰는 순수 한글입니다. 이게 그런가요? 한글이군요. 네. 전 당연히 영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1등이라는 뜻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순수 한글로 음. 그 원탑이라는 이름으로 으뜸원의 탑탑 그리고 으뜸이 모이는 장소, 예. 으뜸인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어허. 저희는 이제 오투어 서비스로 해서 중소 상인들의 제품들을 물건을 팔아드리고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티폼 쇼핑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그 관련돼서 스위처라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 납품하고 판매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플랫폼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웁스와우라고 하는데요. 아하. 웁스와우요. 네, 웁스와우라는 거는 웁스라는 감탄사가 여자들이 예. 제일 많이 쓰는. 그렇죠. 옛날에 네.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 네, 맞습니다. 끝까지 하시죠. 띠리라. 저 잠깐 나왔다 오겠습니다. 듣고 싶어요. 예. 네. 네, 그런 감탄사고요. 그리고 예. 와우는 남자가 제일 많이 쓰는 어허.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웁스와우라는 이름을 통해서 네. 네. 네, 나가게 되고요. 저는 거기에 사실 와우라는 감탄사보다는 다른 걸 많이 써가지고 예. 뭐요? 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이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웁스와우라는 감탄사를 활용해서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해서 오토 서비스의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사실상 인터넷 방송국 FCN이라는 그 새로운 시장의 1인 미디어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실제로 내보내고 온에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다 장비가 갖춰져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처라는 장비가 예. 여기에서 이제 방송국에서는 조정실이라는 곳에 어.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네. 3번 돌렸다가 2번 돌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는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지금 유튜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1인칭으로 해서 혼자서 방송을 그러니까요. 하죠. 그렇죠. 네. 네, 여러 대 이제 스마트폰으로 부산에 있는 친구들과 방송을 스위치를 전환해서 그 화면들을 보여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스위치입니다. 화면이 조정실인가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앱입니다. 아, 프로그램이요? 그러면 예. 이게 유튜브에 웁스와우를 치면 그 방송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웁스와우.kr로 들어가시면 그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물건을 사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웁스와우
쳐봐야겠네요. 이게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럼 한번 어필 좀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아, 자, 진행이 오늘 읍스네요. 네. 저희 하시죠. 예. 저희가 이제 읍스와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좋아요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의 제품들을 그리고 거기 있는 중소 상인들의 제품들이 좋아요가 눌러지게 되면 힘이 될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저희 기프티콘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클라우드 펀딩 기능도 있어서 일반 그 스타트업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품을 팔면서도 그러니까 좋은 기능을 하는 그런 선행을 실천하시고 계신 거군요. 네, 사업하시는 거죠. 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더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지국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고 네. 또 지금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네. 처음에 이쪽에 발을 좀 들이신 계기가 있다면요? 저도 사실은 2012년도에 창업을 했다가 저희가 좀 사업의 실패를 겪고 그러셨어요. 예. 제가 원래 직장이었던 방송국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방송국 특성상 저희가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에 걸러서 하게 되다 보니까 네. 2시나 3시에 그 소상공인들이 그 매장에 갔을 때 손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제품을 제가 사진을 찍고 네. 팔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제품에 힘을 부어서 예비 창업자로 거두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이 점점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도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아이템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원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 그리고 대표 콘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읍스와우라는 그 MCN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스위처라는 작품을 그 중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에 나오는 화면처럼 그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렇구나. 네, 그런 저희 유튜버들도 모시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익숙한 유튜버 네네. 나오시네요. 예.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 제품들을 좀 팔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대의 카메라가 아니라 무선으로 여러 대로 할 수 있게끔 중계까지 가능하는 스위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수나 뭐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2016년도에 예비 창업자 했을 때는 4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8,900, 2018년도에는 저희가 한 3억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는 한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탄탄하게 읽어 오셨는데 네. 네, 엄청난 왠지 고생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김종표 네. 회장님께 네.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볼게요. 그 우리 요즘 최근에 어린이들 그 유망 직업 설문 많이 좀 돌자 해자되잖아요. 네네네. 1위가 유튜버. 그러니까요. 예, 1인 미디어. 힙합 이런. 예, 맞아요. 그게 우리 사회가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 무슨 뭐 장군 이랬었거든요. 예. 이게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유튜버로 바뀌었다는 게 건물주. 아니 참 예, 맞아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이제 이게 어떤 트렌드 흐름인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도 하고 성장세가 아주 빠르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 입장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제 1인 미디어나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 접근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면 뭐 중국의 그 유명한 왕홍들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인당 매출액을 뭐 몇백억씩 하는 뭐 왕홍들이 많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유튜버 그다음에 MCN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이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그 원탑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1인 미디어 관련된 어떤 사업도 하지만 네. 그 1인 미디어들이 혼자 유튜브 방송할 때 혼자서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놓고 하는데 여러 대를 설치해 놓고 우리 방송국에도 1번, 2번, 3번 번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되듯이 네. 그런 거를 하나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구나.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충분히 이제 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뭐죠 이 플랫폼 쪽에서도 우리 그 요즘 SM 엔터테인먼트가 뭐죠 그 슈퍼엠인가 가수가 빌보드 네네네, 어저께 200에 그렇죠. 올랐다 뭐 이런 게 나오듯이 아주 잘 기획된 가수나 아이돌 가수들이 짧은 기간 안에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것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최근에 보니까 유튜버 기획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명씩, 200명씩 유튜브를 데리고 거기서 교육시켜서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유튜브로 내보내서 이제 활동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직업이면서 산업 분야로 가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그 길목에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 그러니까요. 산업도에서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약간은 그래도 좀 신생 업체나 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뭐 플랫폼적인 이런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원탑만의 경쟁력이 뭐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는 건지 좀 전해주시죠.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콘텐츠가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오토 서비스라는 플랫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중소기업들과 아니면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누구나 어떤 제품들을 팔아줄 수 있고 물건할 수 있는 커머스 시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저희가 그에 앞서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스위처라는 거를 개발한 이유도 지금 국내에는 그 스위처를 개발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기정실이나 부정실에 있는 그런 장비 안에서도 다 해외 제품들이 다 쓰여져 있고요. 국내에 제작하는 업체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허권이라든지 지재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방송국 안에서도 입소문을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진짜 웁스와우를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 그 매출 4천에서 시작하셔서 10억까지 정말 그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려웠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2012년도에 사업을 실패해 빚이 너무 많은 빚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압박감과 그리고 혼자 한다라는 중압감.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내에 잠을 안 자고 그들을 또 만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좀 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좀 살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마다 요소가 너무 많은데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의뢰를 오다 보니까 저희도 중계를 하다 보니 라이브 방송이 펑크가 나게 되면 저희도 위약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신호 위반도 해보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또 매출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현욱 대표가 계시는 것 같고 현재 안주하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10억이지만 뭐 100억, 1000억까지 키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외부에서 평가는 좀 어떤가요? 저희 외부 평가들은 아름아름 지금 방송국 안에서는 입소문이 많이 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무선 중계라는 흠에 있었으면 실시간 양방향이 그 딜레이가 조금씩 있었는데 저희는 LTE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화상 통화하듯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시죠. 창업을 이제 2016년도에 예비 창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이 아무것도 갖고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노려야 될 곳을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있는 공모전들은 저희가 다 나갔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스마트 콘텐츠라든지 창업 아이디어 부분에서 뭐 대상, 최우수상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이제 표창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들을 저희가 나갔다가 하면 저희가 다 실적으로 워낙 아이템이 좋구나. 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김 회장님이 이 원탑의 경쟁력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미디어나 이런 어떤 영상 콘텐츠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게 매출을 빨리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입소문 타고 사용하고 뭐 우리 유튜브에서 구독 누르듯이 뭐 좋아요 누르듯이 그렇게 많이 모여져야 이게 가능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채널들이 예전에는 인터넷 뭐 홈페이지, 쇼핑몰, 그다음에 또 홈쇼핑 방송 이런 거인데 요즘 최근에 약간 바뀌어서
뭐 우리 저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물건을 판다든가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왕홍 얘기했듯이 이렇게 판다든가 이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데 일반 우리 그 1인 판매상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의 아이템으로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봐요. 네. 그래서 그 누구나 다 이제 우리 이런 웁스와우라는 걸 통해서 물건을 팔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팔 때 이제 혼자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직원들은 혼자서 방송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만큼 편리하게 빠르게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큰 화두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변화시키는 데가 다각화를 해서 그 우리 유튜버 기획까지도 한번 해보면 그 안에서 또 우리 수요와 공급이 같이 또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매출이나 성장세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상당한 기획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회장님의 평가 내지 많은 말씀 들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비전이나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네. 저희가 꿈꾸는 거는 드림웍스나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드림웍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요? 예. 저희는 거기까지는 힘들지만 그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교육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쪽까지. 네, 저희 이제 원탑 캠퍼스라는 이제 사옥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요? 그 사옥 안에서 저희가 양성하는 교육하고 저희 직원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뭐 디즈니라든지 픽사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친구들을 저희 회사를 들어와서 저희 일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한번 받아볼 텐데요. 어떤 게 가장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좀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 원스톱으로 좀 물어보시면 네. 바로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좀 편하게 네. 뭐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뭐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야 될 사람들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해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두 가지 한번 키워드를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네, 저희는 지금 첫 번째로 문제는 이제 투자가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지방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항상 이제 느끼는 부분이지만 데스밸리라는 네. 네, 3년에서 이제 넘어가서 5년까지 네네. 데스밸리가 있는데 그 데스밸리에서 많은 분들이 사라지고 거기를 극복하고 하는데 죽음의 계곡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계곡 어떻게 좀 넘겨야 될지 그 미국 서부에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는데 너무 황량해서 뭐 식물도 못 자라요. 아무것도 못 자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자라는지 궁금해서 관광객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 요즘 데스밸리가 관광객으로 그냥 넘쳐난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인데 자, 이 데스밸리에 빠지면 얼마나 나올까를 저희들이 이제 가끔 투자자 관점에서 그다음에 창업자 관점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데 데스밸리에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한 20% 정도가 살아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80%는 이제 빠져 못 나온다고 하는 거죠. 데스밸리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회사에 돈이 똑 떨어지는 거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뭐 차량 뭐 기름값도 없고 그다음에 또 임대료 못 내고 뭐 이런 상황에 닥치면 이게 결국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건데 그걸 넘어가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자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창업 패키지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번에 추경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데스밸리를 좀 많이 넘겨주자 그 과정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어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자들이 이제 그 데스밸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이렇게 좀 투자를 받거나 지금 투자하고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달하는 게 세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지원 예산인데 이건 창업 지원 그 창업진흥원이라는 통해서 정부 예산을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한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융, 대출 이쪽은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지만 필요할 때 빨리빨리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대출을 빨리 받아야 이제 자금을 통해서 이제 데스밸리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가 있어요. 투자는 이제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엔젤클럽, 크라우드 펀딩, 그다음에 또 뭐 펀드, PE, PF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 기관들이 있는데
그 투자를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받느냐의 문제가 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시제품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한테 투자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되고, 지금 우리 그 유튜브나 지금 1인 미디어 MC 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뭐 채널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보다도 조금 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면 훨씬 더 이제 투자자들 마음을 좀 공감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투자 부분은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매출이 10억 정도 됐으면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요. 그 부분 먼저 챙기면서 동시에 그죠, 패럴렐로 평행으로 투자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투자 쪽은 뭐 엑셀러레이터보다 좀 위에 VC 단계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는 뭐 방송 끝나고라도 제가 이제 계속 한번 챙겨볼 예정인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데스밸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와야 넘어가는 거니까, 극복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자금이다. 자금을 투자를 받든 조달하든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 찾는 방법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찾아봐야 되고, 투자자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템 자체가 이제 미래형 또 우리 4차 산업혁명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계해서 지금 R&D 사업이나 또 팁스 프로그램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사업 아이템의 단계를 좀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한번 해주는 게 가장 뭐 그 방법,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쭉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컨설팅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뭐 중진공의 문을 한번 두드려 봐야 되겠다라는 그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두드려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매출이 있으면 매출액의 몇 %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출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기보 신고도 충분히 대상이 되세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또 투자자들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창업 선배시잖아요. 많은 후배분들 계실 텐데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아, 정말요? 하지 마라. 네. 굉장히. 저도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크게 지고 그거를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들이고 많은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나이 25에 27까지 이제 창업을 했었을 때 같이 창업했던 친구들이 어디서 만났냐면 일용직 근무터에서 만났습니다. 다 망해갖고 그 고급 인력들이 대출에 허덕이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어디에 취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검증을 제대로 받고, 또는 저희가 누가 어떤 대표님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사장놀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대표인데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 생각 하나로 창업을 하신 분들도 쉽게 망가지는 계기가 될 거고요. 물론 저도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시행착오들이 저 말고도 뭐 창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마라톤이랑 같거든요. 이 마라톤에 제가 창을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을 찔러서 그 사람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제 뒤에는 똑같은 업체들이 또 나타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검증을 좀 오래오래 해보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이 통해진다고 하면 그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현욱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이런 게 있었을지 좀 짐작이 조금 가는 듯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김종태 회장님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방대한 취업 이야기를 5가지로 모아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예,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소식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다음은 5가지 취업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별별 랭킹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부산시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삼양 종합특수강에서 영업기획 및 관리 지원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80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레 실버케어에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합니다. 이번 건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주식회사 BH에서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캠프2에서 금속 가공 기계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급여는 월 21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네.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어느덧 10월 중순이 돼가지고 날씨가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네네. 부산 이렇게 상상해 보면 광안대교 위에 딱 파란 하늘이 딱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부산 어떻습니까? 10월에 부산은 네.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가득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 자갈치 축제나 고등어 축제, 또 동네 읍성, 역사 네. 축제, 원아시아 네. 페스티벌 등 각종 다양한 축제가 부산에서 열리거든요. 혹시 뭐 가을 여행 계획하시는 분 있으시면 부산으로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 네.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길거리, 광안대교 볼거리. 밑에서 이제 회를 딱 떠놓고 예. 네, 이제 소주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일진정밀공업사입니다.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사무원 경력직 1명입니다. 고객사 대응, 추가 성적서 관리, 도면 관리, 공정검사, 측정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산업통합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지원, 통근버스 운행이 있다고 하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10월 31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 가지고 계신 품질관리 사무원 한 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사하구 다대동 소재의 주식회사 터보파워텍입니다. 발전 터빈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MCT 조작원 2명입니다. 발전 터빈 부품류 특수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3년 이상으로 MCT 프로그램 작성 및 공작물 세팅 가능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기계공학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시급 9,000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숙사 제공, 통근버스 운행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공인권으로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권은 3년 이상 경력의 MCT 조작원 총 2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이제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함안군 칠서면 소재의 삼령 엠텍 주식회사입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조선해양공학연구원 1명입니다. 주도 생산기술, 주강품 개발, 응고해서 품질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술연구원 모집으로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조선, 해양공학, 기계공학 관련 전공자, 영어 능력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공모전 입상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학점 우수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기숙사 제공, 통근버스, 연말 성과급 제도, 출퇴근 유류비 지원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고 하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10월 31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구인권 만나봤습니다. 경력 무관하고요. 조선해양공학 연구원 한 분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련 구직자분들은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지역인가요, 교육님? 네, 다음 지역은요. 쌀하고 도자기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천이 떠오르는데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혜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제 10월도 중순입니다. 이천의 가을 모습은 좀 어떤가요? 네, 이천은 지금 뜨거운 여름해와 태풍을 이겨낸 벼들이 한참 익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눈 돌리는 곳마다 이제 황금색으로 이렇게 들녘이 물들어 있고요. 이제 추수를 이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삐 이제 추수하는 분주한 모습들이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삼아 이천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모두 지나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들이 가시다가 이제 맛있는 이천 햇살로 지은 밥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먹으러 한번 가야겠어요. 황금색으로 잘 익은 벼, 네. 햅쌀 먹으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천시 대장로에 위치한 LED 조명 장치, 보안등, 가로등, 터널 등등 산업 조명 제조업체 루멘 에어텍입니다. 제품 조립 및 시험 제작 업무를 담당할 전기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5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워드 및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 및 전자과 전공자와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 2,300만 원 이하이며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접수 마감은 11월 30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으로는 이 전기 전자부품 제품 조립원 총 5분을 채용하는데요. 예. 이 전기 및 전자과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이 전공자분들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볼까요? 다음은 여주시 여흥로에 위치한 일반 전기 공사업체 주식회사 CS입니다. 이번에 건물 내 전기 공사 및 소방 공사 업무를 담당할 내선 전기공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워드 프로세스를 활용 컴퓨터로 문서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전기 공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8일까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 만나봤는데요. 내선 전기공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까요? 마지막 소식은 이천시 부바륵 중부대로에 위치한 의료용 기기 제조 강소기업 주식회사 세창산업입니다. 의료기기 프레임 및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금속 기계 부품 조립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주문 물량에 따라 잔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잔업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근무고 경조휴가, 경조금, 통근버스 등 복리후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31일까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팩스, 이메일로 접수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이천 소식으로는요. 이 금속 기계 부품 조립원 2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채용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부산하고요. 경기 이천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취업시장 속에서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기엔 우리 취준생들의 시간은 촉박하기만 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5가지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별별 랭킹쇼 시간인데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취준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휴식도 없고 소소한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라보면서 네, 오늘도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예쁜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책 읽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두 분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아니면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 책을 읽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거인이신가요? 네. 네. 자기계발서인데요. 예. 저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의상이 약간 이거 김인가요? 식사하시다가 한 잔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밥 싸 드시려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김을 싸 먹어라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네, 될까요? 자 빨리 소개해 주시죠. 베스트 5. 교육 씨는 읽고 있는 책이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안 읽고 있죠? 소설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어떤 소설 읽고 계시죠? 저는 김금희 작가의 네. 김금희 작가의 뭔가요? 오직 한 사람의 차지라는 네? 소설집이 있습니다. 제가 김금희 사랑 작가,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지원했죠. 요즘 베스트셀러입니다. 고공고하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그런가요? 소설입니다. 김금희 작가 맞겠죠? 맞아요. 그 작가님 제가 좋아하던 작가인데. 네, 알겠습니다. 좀 진행해 볼까요? 다음부터 이런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가끔은 취업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힐링을 하는 것도 좋은 휴식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따뜻한 차와 함께 하늘, 그리고 책을 즐기기 좋은 가을을 맞아서 구직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 5권을 뽑아왔습니다. 이름에서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읽기 좋은 소설 베스트 5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 읽기 좋은 소설 베스트 5. 5위부터 만나볼까요? 네, 먼저 5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는요. 네, 배를 엮다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한 출판사에서 새로운 국어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곳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날카로운 언어적 센스를 가진 마지매가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개성이 넘친 편집부 사람들이 사전 한 권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어느 출판사 편집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2012년 서점 대상 1위,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던 작품인 이 소설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된 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다양한 아날로그적 가치의 소중함을 사전 편집 과정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섬세한 감정 묘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성적인 매력이 톡톡 튀는 캐릭터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전으로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 책의 여운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를 엮다라는 소설 정말 국어 사전을 만드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위로 가볼까요? 네, 계속해서 4위는요.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라는 책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6호가 세 번째 아빠와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주인공 6호의 친엄마는 6호가 3살이 되기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새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4학년 때 아빠와 새엄마가 이혼하면서 아빠는 브라질로 떠나고 6호는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새엄마는 이후 2번의 결혼을 더 하게 되면서 주인공에게는 3명의 아빠가 생기게 됩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부모 사이를 릴레이 경주하듯 이어가면서 4번이나 성이 바뀌고 가족의 형태는 7번이 바뀐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마주하는 오늘날 가족이란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부모와 자식 둘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는 따뜻한 소설이니까 취업에 지친 취준생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위 뭔가요? 네, 가을에 읽기 좋은 소설 3위는요. 오늘은 일진도 좋고라는 책입니다. 언어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으로서 평범한 직장 여성이 스피치라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에는 결혼식 축사나 장례식 추도사, 선거 연설문, 기업의 기념일 등에서 하게 되는 다양한 연설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감동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고요. 또 때로는 격정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는 연설. 바로 소설 속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재에 맞닿아 있어서 작품을 더욱더 매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윤태영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기획 비서관의 추천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 언어의 힘 정말 저희도 다 언어를 쓰는 직업이라서 맞습니다. 그런지 좀 더 읽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3위로 가보겠습니다. 2위요? 2위요? 네. 네, 계속해서 2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위는요. 바로 커피가 식기 전에라는 소설입니다. 한적한 일본의 어느 도시 후미진 골목길 지하에 작은 찻집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수상한 찻집인데요. 푸니쿨라라는 찻집이었습니다. 이 찻집은 어느 자리에 앉으면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찻집을 찾은 4명의 여자들은 저마다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솔직한 한마디를 건네고자 심지어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거스르는 4명의 여자들의 가족과 사랑 그리고 후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고요. 7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커피가 식기 전. 그러니까요. 예. 가을엔 근데 뭐니 해도 사실 약간 감성적인, 그쵸. 감동적인 코드를 자극하는 그런 소설이 제격인데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 감동만한 그런 처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위, 대망의 1위 뭔가요? 네, 계속해서 1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는요. 바로 밤의 피크닉이라는 소설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야간 보행제라는 80km를 밤을 새워 걸어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친구들과 평소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년, 소녀의 모습을 그린 소설인데요. 80km라는 긴 여정을 떠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끔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곧 졸업을 앞둔 그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에 맞서서 행사가 끝날 때는 한층 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소설인데요. 출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명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온 밤의 피크닉, 선선한 가을밤에 읽기 딱 좋은 작품으로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5권의 책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정말 가을이면 또 책의 계절이니까요. 맞아요. 정말 한번 이 5가지 책 모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욱 씨는 어떤 책 가장 읽고 싶어요? 저는 4위에 올랐던 바통은 넘겨졌다라는 책. 굉장히 좀 가족의 형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천착한 소설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좀 맥락으로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렇게 별별 랭킹쇼 오늘 가을에 읽기 좋은 소설 베스트 5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